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로 또 한 번 조명받았던 제주 해녀들이 독도에 과거에 와서 물질을 했다는 거 아십니까? 독도문화재단이 광복 77주년을 맞아 제주 해녀 30분을 초청하는데 김공자, 고정순, 홍순옥 씨는 실제로 독도에서 물질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독도의 유일한 주민 김신열 님도 제주 해녀 출신이시죠. 제주 해녀처럼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시사비평계 독도 김수민의 뉴스 밑장. 간밤에 잘 잤느냐? 네. 간밤에 동동아 잘 잤느냐? 네, 딱딱딱. 지금 동동이가 제가 사온 군 고구마 스틱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동동이의 원활한 배변을 위해서 네, 채식류도 같이 챙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할 두 멤버를 소개하겠습니다. 인디 053을 하면서 관과 많은 연계를 맺었지만 언제나 민을 보고 일했다. 인디계의 천용길 이창원. 제가 인디계 전용길이야? 인디계의 천용길 이창원입니다. 이야, 참 우리 네. 저렇게 문어발식 언론인이었군요, 내가. 인디 053도 문어발식 사업을 많이 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것저것 다 아는 것 같은데. 뭐요? 자본주의 문화기획자가 돈 되는 거 다 해야지. 네. 인디 자본주의. 네, 인디 자본주의 이창원 인디 053 대표입니다. 두 번째 멤버입니다. 10년 동안 대구 경북 독립언론 뉴스민을 이끌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언론 독립 만세. 언론계 이창원 천연계. 네, 언론계 이창원이라고 하니까 네. 이 자본으로부터 독립이 안 된 것 같아요. 언론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그것으로 자본을 만들어내는. 네. 네, 우리 뉴스민장의 제작사 뉴스민의 네. 발행인 천용길 대표입니다. 우리 네. 김수민 평론가에게 네네. 유스민 10주년 감사패를 드리고자 합니다. 10주년 감사표. 네, 왜요? 유스민을 위해서 네. 희생하신 분들의 정신을 기리고자. 네네. 아니, 김수민 때문에 뉴스민이 희생된 거 아니야? 다 떨어져, 막 회원들 떨어져 나가고 막 나 그랬잖아. 때문에 그게 그 회원이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구독자 수가 떨어진. 아, 그렇죠. 거죠. 예. 네, 회원은 별로 안 떨어졌어요. 별로 안 떨어졌습니다. 한 40명. 있겠지. 예. 회원이 40명 떨어졌어요? 네. 나 때문에? 한 많이 떨어졌네. 3년 전에. 그 한두 저거 명, 40명 나 때문에 아니고 이태광, 김민아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뭐 같이 세트였죠. 김민아, 이태광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모릅니다. 네. 아니 근데 저기 이건 내 책임을 면피하고자 함이 아니고 그 회원들은 주로 팟캐스트보다 이제 지면을 보시는 분들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지면에는 그런 건 내가 안 싫었거든. 네. 이태광, 김민아 책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뉴스민이 10년이 됐는데 10년 전에 네 천용길 대표하고 조명에 비춰가지고 지금 잘 안 보이시나요? 네 이상원 현 편집장인가요? 네. 네 10년 전에 한겨레 21에 나온 모습입니다. 저 때만 해도 네 이때만 해도 뭔가 좀 아. 싱그러운 느낌이. 이게 사진은 어디서 찍은 거예요? 경북대 캠퍼스 안에서 찍었습니다. 그 대학 언론도 아닌데. 이 졸업을 둘 다 못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네. 졸업을 하고 이제 언론사를 창간할 무렵에 천용길, 이상원 두 사람의 모습이고 10년 내내 지킨 직원은 두 분밖에 없는 거죠.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아 이상원 기자가 어디 갔다 왔죠? 네. 어디 갔다 아, 왔죠? 이 못해 먹겠다라고 울산 갔다 뭐 왔죠? 시사 타파 울산에 울산저널 갔다가 뉴스타파에 뉴스타파도 또 있었죠. 1년 뉴스타파, 있었고 뉴스타파 있었지. 예, 3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네. 아 3년이나 있었어요? 네. 울산 저널. 그렇구나. 네. 덤으로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이창원 대표의 9년 전 2013년 아이고, 모습입니다. 이게 아이고. 뭐지? 영남일보인가? 아 그렇네요. 버스커에서 인디 기획자로 변신한 인디 053 대표 이창원. 버스커였어요? 아, 조금 했었죠. 버스커가 아니라 이제 우려 먹었지. 그냥- 버스커들. 돈 내놔 이거 아니야? 앵벌이 아니야 앵벌이. 아 2007년 태동한 인디 053이군요. 15년 됐어요. 아 우리도. 인디 053은 15년 됐고 네네. 뉴스민은 10년 됐고 네. 저는 시사평론가인지 한 5년 됐나 이제? 제 제가 6년 직업적으로 그러니까 직함을 단 건 6년이고 대구 CBS에서 시작할 때 직업적으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0은 넘게 버는
그걸로 치면 한 5년 조금 넘었죠. 예. 이제는 공이 하나 그러니까요. 더 붙지 않나요? 공이 하나 더 붙으니까. 아, 한 달에 1,000만 원. 예. 또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설령 번다 한들 아니라고는 안 하네. 그만큼 번다 한들 프리랜서요, 프리랜서. 네. 자, 오늘은 저희 뉴스미장 시즌 2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마지막 주예요. 야, 네. 아쉽네요. 아쉽나요? 우리 시즌 3도 하나요? 네, 아, 설마. 언제? 또 해야 돼. 네? 시즌 3를 하더라도 네. 시간 좀 많이 남은 거 아닌가? 이게 우리가 선거 주기에 맞춰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총선이 2년도 안 남았습니다. 아, 많이 남았네, 2년. 선거 한꺼번에 좀 하자. 아, 힘들어 죽겠다 진짜. 자, 선거 한꺼번에 하자고 하셨는데 2032년에 3월에 대선이 있고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빨리- 2032년에. 빨리 개헌을 해야겠네. 그래서 나도 2032년을 계속 바라보고 있거든요. 음. 이제 10년 남았는데 그때 주기가 딱 맞기 때문에 그 전으로 개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전에 해가지고 마무리 지은 다음에 2032년에 뭐 그걸 하든지 아니면 2032년 선거 결과를 통해서 그다음 뭘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대한민국은 알 수 없습니다. 통일될 수도 몰라. 그 왜 전에- 대통령 임기가 또 바뀌어요? 탄핵 탄핵당하고. 또 누가 탄핵당하는 거라고. 그게 사실 탄핵 때문은 맞죠. 2017년 3월에 박근혜 씨가 탄핵이 되면서 대선이 5월에 치러지게 됐고 그다음 대통령도 이제 3월에 대선 치러서 5월에 끝나는 임기가 된 거죠. 원래는 12월에 대선 치러가지고 이듬해 2월 25일부터 네.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 아이 동동이 밑에 내려놔. 네. 동동이 내가 줄게. 고 앉아 있어. 방석 위에 앉아 있어. 밑에 내려놔. 2032년에 준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또 대한민국에 무슨 정치의 일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 마무리 편인데 일단은 우리가 지방선거까지 소화를 하고 끝을 내는 거잖아요. 네. 아직까지 취임은 안 했지만 대구 경북부터 해보죠. 이철우 경북도지사하고 대구의 이제 홍준표 홍준표. 당선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풀어나가면서 이들에 대해서 요구할 건 요구하고 이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일단 누구부터 할까요? 이철우 지사부터. 이철우. 네. 네. 이철우 지사는 지금 나오는 얘기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일단 이철우 지사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네네. TV 토론회에서 했던 질문이 이철우 지사의 앞으로의 행보를 좀 보여준 것 아니냐. 주적이. 구국의 숫자 0.73. 주적은 누구입니까? 네. 그러니까 도지사를 삼선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중앙 정치로 간다. 네. 그리고 이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네, 재선 임기도 다 채우고 싶은 마음이 크게 없어 보인다. 그러면 그래요? 네. 그러면 재선 뭐 임기를 다 채우고 싶은 마음. 다 채워야 대통령을 하든지 국회의원 뭐 나가요? 국회의원 나간다고? 아니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 그러니까 총리. 총리 내각을 생각한다면 이낙연 전 총리가 네네. 전남지사를 그만두고 그렇죠. 갔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뭐 지방선거를 많이 남겨두고 그렇다기보다는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쯤 네. 총리로 간다. 근데 어차피 2026년에 있잖아 지방선거가. 네. 근데 근데 마지막에 총리 해봐야 뭐 그 다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문 닫는 총리 대신에 조금 앞 당겨서 네. 그 이야기들을 이게 뭐 국민의힘에 있는 경북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네네. 사실 그 도지사 선거에서 네. 굳이 그렇게까지 네. 할 필요가 없었는데 국정원장 하고 싶은 거 아니야? 뭐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도 오히려 거기에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지원처럼 네. 엑스파일 보고 싶은 거. 그 다음 차례는 TV 출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얘기부터 나올 정도면 이철우 지사에 대해서 좀 우려가 클 것 같은데요. 이기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그렇죠. 뭐 이번 지방선거도 네. 거의 뭐 압도적인 표로 당선이 되다 보니 네. 사실 경북도지사의 행정과 관련해서는 네. 크게 기대 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진 않습니다. 다만 리스크가 한 가지 언급이 자꾸 되는데 네. 이철우 도지사의 이기 행정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상당수가 네. 대구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어떤 관계를 대구시장 맺나? 당선인과 기싸움에서 이철우 지사하고 홍준표하고 기싸움을 한다고요? 네. 뭘 가지고? 지금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네. 군의군 편입 문제도 취소한 문제도 있고. 취소한 문제도 네. 예, 홍준표 시장 당선인이 좀 뭐 권영진 시장이 했던 것과 다르게 지금 조금 틀고 있어서 네. 이 이철우 지사 입장에서는 이 홍준표와의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이번에 이기 행정에서 네.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것이다. 네. 이야기가 나오고 둘 있습니다. 중에 누가 나이가 더 많죠? 홍준표가 많죠. 홍준표가 많죠. 네. 이철우 지사가 몇 년생이지? 57년인가? 그 둘이 나이가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홍준표 당선인은 54년생. 네. 기싸움. 벌써 5네요. 5. 네. 뭐별 차이 없네요. 별 차이 차이네. 없습니다. 네. 그 기싸움 벌써 들어간 건 있어요, 혹시? 대놓고? 뭐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매일신문에서 당선자들 또 쫙 모아가지고 네. 그 또 뭐 리셉션 하잖아요. 내가 가본 적 있죠. 그 메일은 그때 최고의 힘을 보여주죠. 매일신문은. 인터불고. 네. 요번에도 인터불고에서. 이번 어디 호텔 어디지? 어디 인터뷰에서 내가 2010년에 매일신문 리셉션에 갔었죠. 거기 갔는데 내가 갔는데 그 정도 나이면은 네. 무슨 알바인 줄 알고 거기서 책상 날라라고 한 거 아니야? 거기서 또 밀치는 사람 나오고 이런 거. 국회의원 당선되신 분. 근데 저가 그 후보의 세계에서 당선자의 세계라고 제가 올렸죠. 거기에 나옵니다. 제가 인터불고에 갔는데 어떤 의원들이 저보고 구미 의원들이 가자고. 코스 요리 나오고 있는데 가자고. 국밥 먹으러 가자고. 내가 확 그냥 진짜 갔더니 결국에 의장 선거 저거 찍어달라고. 그 얘기하려고 내가 코스 요리 먹는 걸 못 먹겠냐? 다시는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는 굉장히 또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줬죠. 네. 누구하고? 이철우, 홍준표 두 분이. 화기애애한 모습을 네, 보여줬어요. 일단은 잘 해보겠다. 네. 라는 뭐 저 모습들을 보여줬고, 근데 다만 이제 이철우, 권영진 투톱이 있을 때는 약간 좀 관계가 어땠냐면 네. 권영진이 주로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네. 이철우가 그걸 정무적으로 좀 받쳐주는 그래요? 조직과 이런 것들을 좀 받쳐주는 네. 그런 티키타카를 좀 했거든요. 네. 그런데 홍준표, 이철우는 과연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지를 네.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철우 지사가 시다바리가 왜 받쳐졌지? 이철우 지사가 네. 그때 뭐 물론 이제 초선이고 재선이고 이제 권영희 시장하고 할 때는 네. 그런 것들도 좀 있었고 큰 어떤 결정을 할 때 음. 대구의 선택이 먼저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공항 문제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이제 좀 티키타카를 맞췄는데 이철우 지사는 저는 요즘 이런 느낌이 들어요. 17개 광역 시도지사 가운데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인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떠나서 공무원들에 대한 장악 능력도 그렇고, 그리고 중앙 정부와의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의 어떤 인지도와 또 인기 부분에서도 가장 좀 이렇게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초기 1, 2년 때 뭐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와의 어떤 협상에서 어떤 그 위치를 점하느냐가 이철우 지사의 다음을 이제 또 볼 수 있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철우 지사도 여기서 끝내면 이제 끝이잖아. 사실 3선하면 이제 그냥 뭐 동네의 영주로 김관용처럼 대통령 선거 때마다 그냥 가끔씩 나오고 문희가 김관용처럼 되든가 동네 어르신으로 되든가 요 타이밍이 아마 요 한 1, 2년 상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대구랑 경북에 부지사, 부시장으로 누가 임명된다 이 얘기 나와요? 지금 대구는 부시장으로 네. 다 외부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백이철 지사장 안 되고? 안 일단- 되고. 다행입니다. 대구 사람을 요직에는 네. 한 명도 안 쓰겠다라는 내부 거를 사람을요? 예. 그래도 돼요? 지 마음이지. 뭐. 자기 마음이죠. 왜 이유가 뭐예요? 이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하려면 네네. 이 전문가를 음. 데리고 와야 된다. 여기 있는 사람들만 네. 가지고는 네네. 안 된다. 네. 이 메시지를 강하게 냈고, 그 약간 이 홍준표가 이 동네 사람은 못 써요. 이걸 최근에 밝혔는데 네.
이 부시장은 기재부 출신 경제부 시장을 관료로 데리고 오겠다. 기재부 출신이요? 예. 추경호? 처음에 김동연이 아닌가. 근데 그 이야기를 그러면 거의 정해진 거 아니야 사람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렇죠. 얘기하는데. 네. 네, 정해놓고 누구야? 뭐 기간만 남았다라고 봐야죠. 그 이야기를 본인 페이스북에 제일 먼저 썼습니다. 인수위에서 발표를 한 게 아니라. 홍남기? 같은 홍씨예요. 누가 그럼 이름이 나오는 거 이름은 없어요? 아직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기재 보면 딱 좁혀질 거 아니에요? 이제 대구는 사이즈가 이제 곧 부시장 2명 있는 네. 도시거든요. 그래서 네. 행정은 보통 행안부 출신의 대구 경북 출신의 행안부 관료들이 보통 오는 자리고 네. 이제 정무 쪽이죠. 대구는 요거를 이제 경제부시장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네. 요 부분은 기재부 출신의 경제 관료를 쓰겠다라고 일단 거기까지는 천명을 했죠. 네. 그럼 경북은요? 경북은 오늘 발표했습니다. 누구예요? 이 외부 인사가 아닙니다. 네. 이다리 전 정무실장. 이달희 예. 정무실장이요? 예. 당 활동을 오래 했죠. 당의 그 경북도당의 사무처장 지냈고 네. 그 정무실이라 하면 경상북도요? 네, 경상북도 정무실장 지냈고 사실 뭐 이번 선거 총괄도 맡아서 했었고 네. 이철우 지사의 뭐 측근이면서 이 당의 이 장악력을 가지고 네. 있는 경북 도당의 가장 그 잔뼈가 굵은 네. 당직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공채 출신이고 공직은 그 전에 한 건 없고 공직은 그 전에 안 했죠. 선출직이나 이런 거는. 네. 국회의원 한번 나오려고 했다가 컷오프 됐었죠. 컷오프 됐죠. 네. 그러니까 내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서. 네. 어. 근데 국회의원 선거는 대구 북구 을에서 네. 나오려고 아, 했었고 네네. 자 그러면 일단 대구 경북에 바로 닥쳐 있는 현안이 어떤 걸까요? 네. 왜 홍준표는 왜 얘기 안 해? 이철우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대구 경북 다 합쳐서. 최고 뭐 두 분의 최고의 이제 뭐랄까 과제는 결국에는 신공항이죠. 네. 네. 신공항을 어떻게 지금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특히 이제부터는 쩐의 전쟁이거든요.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지금 공이 국비로 만들어내겠다. 홍준표 시장의 가장 큰 공약이잖아요. 그래서 전액 국비요. 예, 야. 국책 사업으로. 네. 돈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더욱 기재부 출신을 예. 뭐 쓰려고 그렇죠. 하는 건가요? 네. 그리고 뭐 공공항 이전과 관련한 부분들이나 뭐 모든 역량을 그냥 공항 이전하는데 뭐 하겠다라고 지금 뭐 메시지 나오는 거 보면 네. 그게 대부분이에요. 네. 네, 그래서 공항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미션이 되겠죠. 거기에서 이철우 홍준표의 생각이 좀 차이가 있죠. 음. 예, 이철우 지사는 지금 기부대 양녀 방식으로 빠르게 추진해야 우리가 가덕도 공항보다 먼저 먼저 개항한다. 개항할 수 있다인데 이 다른 방식으로 국비 확보하려고 하다 보면 네. 늦어질 거다라고 하는 게 이철우 지사의 입장인데 홍준표 당선인은 어쨌든 전액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힘을 쏟겠다라고 네. 하고 있죠. 그러면 경북도의 대응은 뭐예요? 경북도의 대응은 현재까지는 네. 뭐 말은 없습니다. 음. 이야기는 안 하는데 여기에서 과연 정치력이 누가 더 강한가 네.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전액 국비를 하려면 네.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특별법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돼요. 만들어져야 법이 돼요. 만들어져야 돼요. 네.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이 과반이 안 되는데. 과반이 안 되는데 네.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총선 2024년 총선 이유를 보고 한다면 네. 통합신공항 속도는 더 늦어지지 않겠냐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 속도면 음. 한 20년 걸릴 것 같아. 지금 이러다가 저러다 원래는 35년, 30몇 년 계약 목표거든요. 아니요, 원래 26년이었다가 26년. 좀 그렇지. 늦어져서 28년 지금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공식적으로는 더 늦어지진 않았는데 이게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큰일이야. 우리 한 환갑 좀 돼야 이제. 그럼 군의군하고 군의군이 편입. 대구에 들어가는 거는 편입되는 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올 이제
그 지자체장 임기가 새로 시작하고 나면 네. 국회 열리고 나면 추진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준표 당선인이 굉장히 강력하게 메시지를 냈어요. 그 지난 이제 그 당선자 인수위 기자회견, 네. 그 홍준표가 기자회견 딱 한 번 했거든. 그때 그게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뭐 대놓고 그냥 국회의원 일개 국회의원을 그랬나? 국회의원 한 명이 그런다고. 네. 그게 누굴 얘기하는 그 거죠? 김영동 예, 안동예천 안동예천이죠. 그래서 국회의원 한 명이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약속을 한 거를 뒤엎을 수는 없다. 그리고 정치적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 실제 네. 그 김영동 국회의원은 네. 어느 정도 정치적 심판 좀 당했죠. 네, 그랬죠 이번에. 예, 안동의 지방선거 결과가 이 18명인데 시의원이 시의원이 18명인데 국민의힘이 10명밖에 당선이 안 됐습니다. 그래요? 예, 나머지 8명은 4명이 민주당, 4명이 무소속. 그렇군요. 그 경북을 통틀어 봐도 그런 구도로 나온 데가 네. 안동밖에 없거든요. 네.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이 무소속의 힘, 9선의 이재갑, 8선의 송광영, 2명의 네. 무소속. 무소속. 정규직 기초의원. 아니 그래도 민주당 4명 된 것도 많이 된 거죠. 네, 민주당 4명 된 것도 그 임미애 경북도지사 후보가 1, 2위를 한 곳이 예천 안동이거든요. 득표율상.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제일 많이 나온 곳도 안동이었습니다. 김영동 의원이 좀 재선 도전하는데 발판이 흔들렸겠네요. 많이 흔들렸죠. 네. 거기다 초선인데. 안 그래도 초선인데다가 그 자기 지역구에서도 그렇게 됐고 네. 심지어 자기 지역구 중에 하나인 예천에서는 면단위 하나에서 민주당한테 졌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민주당 시의원 후보가 1등으로 당선됐어요. 또. 예, 그런 와중에 홍준표한테 쿠사리를 세게 먹은 거죠. 속이 베베 꼬여요. 대구 경북에서 정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점점 갈 겁니다. 누가요? 김 의원. 김영동 의원이. 네. 쉽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경북도지사하고 손발 맞춰가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특히 경북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뭐 시장, 뭐 시의원 거기다가 시장도 이번에 만만치 않거든 그분. 안동시장님이 만만치 않은 분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북에서 어떤 정치 활동을 할지를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대구 경북 통합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갔어요? 네. 한 번에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죠. 홍준표 시장이 또 갑자기 들고 나올지.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순항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거 이슈가 안 나올 것 같고 윤석열 정부가 조금 삐끗한다 이러면 큰 어떤 정치적 이벤트를 막 뻥뻥 터뜨리려고 할 거거든. 그러면 다시 불쑥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불경 메가시티의 어떤 진행 상황을 좀 보겠죠. 불경 메가시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려고 하는 분위기던데. 근데 뭐 글쎄요, 저 박형준 이번에 저 박완수, 김두겸 이 세 분이 또 워낙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분들이라서 슬쩍 훅 그냥 어떻게든 치고 나갈 수도 있어요. 아니 그쪽 지역 내에서도 반대를 하려는 느낌이라서. 김경수 그러니까 전임 정부 작품이잖아요. 김경수 누구야? 오고돈, 홍철호. 셋 다 하여튼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 동네는. 2명은 처벌받고 1명은 수사를 받습니다. 근데 박형준 시장은 일단 좀 굉장히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부산은 남는 장사 확실히. 근데 지금 경남이나 울산 쪽에서 저항감이 있을 겁니다. 저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다. 이런 게 있고 이게 결국에 메가시티는 예전의 균형 발전론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한쪽의 지역에 구심을 만들어서 집중 지원한다라는 건데 이게 또 다른 지역에서 마음에 안 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대구 경북에서 좀 마음에 안 들어하죠. 왜냐하면 보통 이 행정구역상으로 말고 경제권으로 보면 울산이 대구 경북과 더 연결된 산업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경남보다도. 근데 울산이 부산 경남과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서 이 대구 경북 입장에서 저희
남는 장사가 아니라 이 손해보는 장사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가령 이 자동차 완성차 라인도 울산부터 시작해서 경주, 대구, 이 구미 이쪽까지 이 벨트가 연계돼 있는데 사실 울산이 그쪽 가버리게 되면 불경 중심으로 산업도 재편되는 이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구 경북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고 실제 대구 경북은 행정통합 이야기보다는 지금 특별자치단체연합 불경 메가시티와 같은 자치연합은 시동을 걸었거든요. 이쪽으로 갈 공산이 크고 다만 홍준표 당선자는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별로 찬성하는 모습은 아닌데 이분의 특성상 정치적인 이벤트가 필요할 때는 그렇죠. 언제 바뀔지 모른다. 최근에 제가 그 권영진 시장에게 이 이야기를 물었거든요. 아니 저는 시장이 바뀌면 제일 겁나는 게 두 가지다. 이 권영진 시장의 작품이었던 이 제2대구룡가 네. 그리고 대구 FC 없어질까봐 겁난다. 그랬더니 권영진 시장이 시민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네. 그 형님께서는 여론에 대한 감각이 탁월한 분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강하게 밀고 나가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분이다. 실제로 형님이라 그러지. 근데 그러면 더 할 것 같은데 경남에 있을 때는 진주의료원 폐쇄하고 무상급식 중단할 때 뭐 시민사회가 반대 안 했어요? 반대하면서 더 신나가지고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확정 짓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시민이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시민? 그러니까 당장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서 간담회를 하는데 네. 당원이 몇 명이냐. 이 자리에? 이 자리에 그러니까 자기를 뭐 지지할 거냐. 호구 조사에? 뭐 그런 뒷말이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층에서 이거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라고 하면 바로 터닝할 사람이다. 그게 벌써 징조가 보였죠. 대구 FC 대표적인 케이스였고 그다음에 네. 시청 이전 또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가 제대로 정보를 모르고 시청 이전에 대해서 혹시 뭐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달서구에서 난리 났고 난리가 나버렸거든. 그리고 쪽수가 그 시청 본청이 있는 곳하고 달서구는 비교가 안 돼요. 그냥 인구수 한 10배 가까이 거의 달서구가 많아.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자기가 철회를 해버렸죠.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다. 싸움이 났는데 질 것 같으면 네. 철회한다. 그 진주의료원이나 요 때는 사실 뭐 지역의 보수층 쪽에서는 그렇죠. 그냥 따라갔으니까 네. 따라가거나 더 관심이 없거나 밀거나. 그리고 그때랑 상황 좀 다른 게 진주의료원은 홍준표가 타겟팅하고자 했던 게 민주노총이 공공의료가 아니라 민주노총 노동조합이었는데 참고로 대구의료원 노동조합은 기업 노조입니다. 민주노총 노조도 아니고 그리고 노동조합의 힘이 뭐 강하게 밀어붙이는 노조도 아니기 때문에 그때와 좀 다른 분위기로 지금 간을 보고 그럼 있다. 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제2의료원 만들면은 민주노총이 들어와요. 이러는 거. 그리고 동구가 어. 그러니까 또 이제 진주하고 동구하고 또 좀 차이가 있을 건데. 진주요? 그러니까 진주의료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동구가 상대적으로 의료가 조금 이제 상급병원이 없는 곳이긴 맞거든. 서쪽으로 많이 몰려 있긴 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동산이나 또 이게 또 광역시의 도시 개발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막 철회한다거나 없어지지는 않을 거고 대신에 그러면 제2의료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그 이상의 무언가 아이디어를 낼 거예요. 그래야지 그 동네 민심이 좀 잠잠해질 거거든. 지금 병원 하나 들어오면 사실 거의 뭐 기업 하나 유치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인근에 네. 뭐 자영업자들부터 해서 동네 분위기 상당히 또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던져야 될 텐데 자, 홍준표 시장의 이제 쇼타임이 시작되겠지. 근데 좀 재미진 거는 그 동구청장 당선자 이 바뀌게 되는 백이철이 아닌 동구청장 당선자는 이 유승민 라인이야. 유승민계고 제2대구의료원 설립에 아주 좀 긍정적인 적극적이죠. 적극적인 사람이다 보니 네. 만약 지역의 새마을에부터 관변단체들이 제2대구의료원 설립, 네. 동구 건립운동을 하게 되면 네. 이 홍준표 당선자도 쉽게 이걸 이야기 못할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 우려가 드는 거는 이 공공의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니까 홍준표가 했던 말이 네. 대한민국은
전부 다 공공의료예요. 영리병원이 금지돼 있어요. 민간 병원도 공공의료다라고 아, 얘기한 거예요. 영리병원이 금지됐기 때문에 가장- 전체가 다 그러니까 공공의료다. 뭐 민간 의료 병원도 네. 공공의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것들 좀 관철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민간 의료가 많다 보니까 네. 거꾸로 외국처럼 막 영리 추구하고 막 이런 건 좀 그러니까. 적긴 네. 하죠. 영리병원이 없다라고 하는 논리로 우리나라는 다 공공의료다라고 네. 하는 논리를 그렇게, 펼친 거거든. 그렇게 치면 어린이집 유치원도 다 공공이지. 아, 근데 이제 이번 그 토론회 때 홍준표 시장 토론회 때 가장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해명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맞아. 그 제2의료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해명했다고요? 해명을 했지.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시간을 거의 다 써가면서까지 왜 자기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했고 네.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그걸 해놓고 난 다음에 효과는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거를 네. 홍준표스럽지 않게 굉장히 성실하게 그 토론에 임했어요. 그 부분만. 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홍준표 시장 당선자에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압박이 실제로 들어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그랬고 여기에서는 그걸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보류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2의료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홍 시장 당선자도 실제로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후에 정말 지역 사회와 뭐 의료계뿐만이 아니라 지역 시민사회계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또 저는 의외로 쉽게 되게 풀릴 가능성도 크다라고 봐요. 맞아. 이런 이야기도 저희 이상원 편집장이 이 홍준표 인수위 쪽에 전달을 한 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홍 시장님 지금 중요한 건 대선 가려고 그렇지.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주기로 보면 감염병이 또 안 오리란 법이 없다. 근데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결정해놨던 걸 철회하는 상황에 감염병 사태가 터지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권 시장도 메르스를 1기 때 겪고 네. 그 다음에 코로나를 2기 때 겪었는데 이 제2의료원 건립 취소해놓고 이 감염병 사태가 터지게 되면 대선 갈 수 있냐? 이 부분은 좀 생각해봐야 된다. 근데 나는 그 홍준표가 대선에 도전한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홍준표가 왜 대구시장에 출마했느냐? 중앙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번에 경선할 때도 지지층에서 딸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지층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죠. 당원이나 이쪽을 잡아가지고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다고 되나요? 그 지역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 오히려 중앙에 가가지고 뭘 잘해야 지역에서도 대선 주자로서는 알아주는 거죠. 중앙엔 자리가 없어요. 방송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럼 방송이라도 좀 하시던가. 근데 바득바득 대구시장을 간 거는 저는 대선을 위해서 간 게 아니고 거꾸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오히려 대구시장을 수행함에 있어서 대선 주자가 이제는 아니다라고 인식이 박혀버리면 말빨이 안 먹히거든. 시장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대선은 그냥 맥거핀이야. 예. 대선을 포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대구로 내려온 거지. 그래서 근데 대선을 내가 대선이고 뭐 다 접어치웠어요. 이러면 이제 대구 안에서도 야 이거 봐라. 대선도 안 나간다고? 이제 별 볼 일 없네. 별 볼 일도 없고 그냥 막 때리는 거지. 공무원 뭐 시민사회에서 때리는 건 둘째치고 당 안에서 때리고 공무원들이 때리고 이런단 말이죠. 그렇게 위해서 보통 그런 거 쓰잖아. 단체장들이 자기 3선 도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쓰기도 하고 아니면 나 이번에 3선 절대 도전 안 하고 대권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제스처들을 취하잖아요. 네. 자기의 빠를 위해서. 나는 홍준표도 사실 대선 도전은 거의 접었다. 거의 포기했다. 홍준표가 한번 말할 때 좀 들어줘야 됩니다. 홍준표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도 저의 마지막 투혼을 지켜봐 주시라고 했거든. 마지막 투어노나 20년 더 갈 수도 있어. 그리고 이 참고로 또 재미있는 게 이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제 관사에서 나가잖아요. 네. 그 집을 새로 구했는데 수성구 이 상동에 구했습니다. 수성구 상동이요? 네. 홍준표 지역구죠. 네. 왜요? 수성구 을에 음. 이 집을 구했습니다. 이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신데 안동에서 모시는 게 아니라 이 대구에서 집을 마련해서 모시고 지내겠다. 누가요? 권영진 시장이. 순간적으로 헷갈렸어. 네, 권영진 시장이. 홍준표 당선인이 그랬다고. 네. 그럼 권 시장은
총선 도전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죠. 네. 뭐 나이가 아직 얼마 안 젊으니까 됐어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놔야 될 거고 권영진 시장이 가장 처음에 의심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네. 시장 끝나면 딴 데 가서 살 사람이다. 음. 이 이미지가 굉장히 컸잖아요. 대구 사람이 음. 아니다. 그거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구에서 계속 의미 있는 활동을 해 나가는 게 네. 권 시장의 다음 정치적 행보에서도 유리할 겁니다. 네, 아마 지금 뭐 한 달 정도는 좀 쉬고 이것저것 지역에서 뭐 활동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특히 본인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거는 방송. 누가 권 시장 권영진의 뉴스 미자. 하기만 봐. 내가 밀어가 장풍으로 엉덩방아를 찍게 아니 뭐 싸움 붙는 시사 프로그램보다 좀 네. 예능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능 프로가 어딨어? 옛날에 무슨 뭐 그런 거 뭐 한나 새눈이 땅 땐가 뭐 나가고 뭐 그거 했었잖아. 막 JTBC의 그거요? 아니 뭐 하여튼 뭐 하여튼 뭐 그 무슨 유치원인가 유치원 뭐 그런 옷 거 입고 있었어. 뭐 네. 이런 것도 하고 개그 욕심도 상당히 있고 유머 네. 감각도 있고 네. 그 어디 뭐 대구의 방송에서 하나 프로그램 만들어 달라고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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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이제 뭐 다른 성향 정치인 한 명 더 섞어가지고 같이 출연하면 그럼 되겠네. 김수민과 같이 장풍으로 밀어버리겠어. 이철우 지사, 이거 경북지사는 이제 우리 좀 바라는 거 네. 요구죠, 요구. 예. 네. 동동아, 넌 뭘 바라나? 거기는 없어, 물밖에 없어. 앉아 있어. 아, 오늘 가만히 있으면 줄게. 평소처럼 있어라. 자, 그러면 이철우와 권영진이란다. 이철우와 홍준표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생각이 안 나세요? 일단 홍준표 당선인이 그 지금 분위기를 그러니까 확 자기한테 집중시키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언론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동네 분위기 돌아가는 걸 보면 저는 지난주에 뭐 몇몇 이제 그 지역 대구 지역의 회의를 좀 간 적이 있는 게 공무원들도 그렇고 다 이제 걱정하고 있는 거야. 뭐를요? 홍준표 시대에 대한 이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걱정이고 특히 이제 권영진 시정 때 나름 지역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뭐 홍 시장, 홍 당선인 페이스북 보면 정무직들 지금 다 나가라고 그게 중앙정부에도 하는 얘기지만 지방정부에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권 시장 때 이제 임명됐던 여러 자리들이나 이런 분들 특히 이제 시민단체들의 자리들도 되게 좀 불안하고 위험해지고 있는데 나는 되게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 얘기도 했거든. 아니 시장 하나 바뀌었는데 네. 뭘 이렇게 쫄고 앉아 있냐고. 그리고 시장 바뀌어가지고 공무원들이 잘 쫄아요. 공무원들은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시민단체들도 그렇고 나 또 특히 사회적 경제하는 인간들. 아니 내가 했거든. 시장 하나 바뀌어가지고 기업이 그럴 정도면 그 기업 때려치워야 된다고. 뭐 하려 하냐 내가. 당장 때려치워라 그랬거든. 그 소비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나는.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고 시민단체들도 뭐 하길래 아니 내가 일개 시장 하나 바뀌었는데 뭐 그래 쫄고 자빠져 있냐. 그래, 시장이 홍준표예요. 아니 그래갖고 뭐 막 누가 되게 비꼬면서 나를 그 일개 시장이라는 거 뭐 전달해도 되냐고 당장 전달해라 그랬거든 내가. 만날 수 있어 만나주지도 않는다 너를. 내가 얘기한 널 만나주지도 않아 걱정하지 마. 나 그런 양반들이 지금 무슨 시민사회 리더라고 앉아가지고 징징거리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역시 우리 영남고 후배. 그러니까 고등학교. 그러니까 분위기를 확실히 장악한 거는 맞는데 지역 사회가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분위기가 그 뭐랄까 부드러워지 딱딱해지고 있다. 이거를 풀어야 된다. 그럴 필요 없이 그러니까 쫄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일을 해 나가면 되고 대구 사회라고 하는 게 아니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잖아. 여기가 무슨 뭐 지자체장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뭐 시대가 확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뭐 일단은 지역 사회 자체가 우리 홍준표 당선인과 함께 어떻게 하면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지 지금 고민을 해야 될 같이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홍 당선인한테도 권영진 시장이 중앙일보
영남일보가 중앙일보 인터뷰를 봤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당선인에게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네. 하니까 권 시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민사회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홍준표 당선인께서 광역시 지자체는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을 처음 해본다고. 그러려면 정말 다양한 민간 파트너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시정은 운영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광역도하고 광역시하고는 홍준표 시장도 잘 알듯이 전혀 행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지역사회,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서 언론들이 아니 시장이 기자회견 안 하겠다고 언론들이 안 해. 아 시장이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시장 당선인이 네. 앞으로 뭐 기자회견 잘 안 하겠다 하고 있는데 언론들이 뭐 가가지고 묻는 놈이 하나도 없어.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뻗치기라도 해갖고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마이크라도 좀 들이대던가. 무슨 뭐 대통령도 도어스태핑 한다고 앞에 경호들 다 물리고 기자들하고 1대1로 만나는데 기자들이 파이팅이 없어요. 이놈들이. 뉴스님 뭐 하는 거야? 요즘에 이상원 기자가 파이팅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니면 어차피 이상원 기자는 홍준표 시장한테 찍혔으니까. 네. 못된 기자라. 못된 기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언론들이 못된 기자가 돼야 시민들이 편안하다. 그리고 대구의 시민사회가 홍준표와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이제 싸울 건 싸워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더 이상 좀 쫄지 마시라 우리 대구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거기에 하나 얹어서 이야기하면 안 쪼는 시민사회도 있습니다. 예, 홍준표 당선인의 네. 출범을 아주 기뻐하는 아주 기뻐요. 예, 그 은재식 우리복지 시민연합 사무처장. 심지어 우리 저 사무실 건너편에 계시기 때문에 네. 이 동네에 다 이런 분들만 오셨어. 큰일 났어요. 아, 그리고 왜 반겨요? 왜? 아니 오히려 더 싸운다고? 싸우기가 네. 분명해져서 좋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이 생각하고 이 각성하기 좋은 주제, 예, 주제를 홍준표가 계속 꺼내주고 있다. 예를 들면 그 아까 영리병원이 아니니까 다 공공의료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던져줬고, 그리고 홍준표 당선자가 본인 SNS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이 모 언론이 그 인수위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비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인수위원들의 자질이나 이 도덕성을 검증하는 거는 얼마든지 이 좋은 지적이다. 이걸 우리 복지시민연합에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칭찬을 한번 받았어. 그러니까 홍준표와 좀 싸우겠다. 네. 그 동시에 유수민 입장에서도 홍준표와 싸우기가 이야기하기가 너무 좋은 게 네. 저는 우리 대구 FC도 그때 이 뭐지 홍준표의 버스킹 정치 버스킹 중에 대구 FC 팬이 질문하는 걸 이상원 기자가 보고 그 네. 팬과 이후에 2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어요. 대구 FC 커뮤니티에서는 어떤지. 그리고 이 경남 FC 시절에 역사를 좀 정리해 달라고 해서 그렇죠. 제가 쭉 정리해 줬죠. 그 한 줄 네. 딱 적었죠. 준표 강정기 시절이죠. 네. 홍준표 지사가 네. 물러나고 난 이후에 경남 FC가 1부 리그로 승격됐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대구 시민들 다양한 분야에 있는 대구 시민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 계기가 됐다고 보거든요. 네. 좀 뭐 기대가 크고 이 이철우 도지사와 홍준표 시장 두 명에게 공통적으로 좀 바라는 거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지방의회가 대구시 의회와 경북도 의회가 네. 거의 압도적 다수거든요. 이게 지속이 되면 결국 시정 도정을 하는데도 본인이 스타가 될 수도 없어요. 그렇죠. 네, 본인이 스타가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가면 이 지역 정치인들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영국이 있어서 홍준표가 뜬 것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 단체장들 내가 중에서 야동을 봤어요. 뭘 봤어? 국제시장 예고편 봤어요. 시장 봤는데. 단체장들 중에서도 좀 힘을 가진 게 이철우 지사잖아요. 네. 지금 국민의힘 단체장들 가운데 임기를 4년, 5년 차에 접어든 사람이 이철우 지사 한 명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홍준표 시장 당선자는 어쨌든 대선 후보를 지냈어요. 이 두 분이 지역 입장에서 중대선거구제,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목소리를 좀 내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권영진 그럴 시장 리가 있나 근데.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네. 이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에서 나온다면 저는 더 의미가 있지 않겠냐. 이 총선을 앞두고 어렵겠지만 중선거구제 정도라도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하는 이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 정치적 힘을 가진 단체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정을 하는 것은 행정을 하더라도 정치적 목소리를 내어주는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중앙에 뭐 네트워크가 가장 좋은 네. 두 이제 지자체장이 네. 된 거거든요. 대구 경북 입장에서. 이전까지는 경북은 계속 지방 관료들이 지사를 하셨었고 뭐 대구 같은 경우에도 관료들이 하다가 이제 권영진 시장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정치인 시장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정치인 시장 도지사를 콤비로 한번 보는 거야. 그다음에 국회의원 출신 지사가 경북은 없었죠. 이철호가 처음이죠. 네. 대구도 권영진이 권영진이 처음이에요. 네, 문희가 뭐 문희가 국회의원을 하긴 했었죠. 중간에 한번 하긴 했었는데 그 처음이기 때문에 이 콤비가 결국에는 또 어떠한 정치적 역량, 특히 이제 산업에서의 정치적 역량을 보여줄 거냐. 이 부분도 저는 조금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 시장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오면서 플라잉카를 굉장히 밀고 있거든요. 지금 새로 구상하는 대구시 산업 방향의 핵심이 플라잉카입니다. 플라잉카예요. 플라잉카가 뭐예요? 날아다니는 자동차. 하늘 나는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좀 반대인데 하늘 나는 자동차. 하늘 나는 플라잉카가 하여튼 이게 공유 공간을 점거하는 사적으로 점거하는 것 같아서 하늘이라고 하는 공유 공간을 이게 네. 결국 차라는 사적 그런데 영역이 막 우리 집 베란다 그렇지. 앞에 와 있고 이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 하늘이 막 복잡해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드론 택시 이런 거 시끄러워가지고 소음을 못 잡아요 아직까지. 하여튼 그런 것들을 뭐 기술적으로 실험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시도를 산업적인 시도들을 어떻게 해 나갈 거냐. 특히 이제 구미, 그다음에 포항과 함께 할 수 있는 대구의 또 포지션 이런 것들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그리고 경북 북부를 비롯한 지금 여러 소멸 지역에서의 대구 경북에 저는 함께 할 역할이 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또 결정을 해 나가고 무엇보다도 거기에 어떠한 그룹들이 함께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죠. 그렇다면 이제 또 이번 마지막 시간을 빌어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얘기를 또 해봐야 되겠네요. 네. 대통령이 지금 시작하고 아직 얼마 안 됐죠? 한 달 좀 한 달. 지났죠. 하고 일주일 한 정도 달, 지났죠. 네, 조금 지났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뭐 긍정적이면은 일단 그 대통령이 언론에 노출되는 걸 네. 꺼려하지 않는다. 직접 이야기를 계속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을 한다는 것은 이 긍정적인데 쇼하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 내가 버컨 날릴 때부터 알아봤어. 그래서 지금 닥현민 같은 사람을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창원 그거는 긍정적인데 경제 정책에 있어서 이 본인이 정립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뭘 해야 되는지 이거 좀 감세 이야기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시기에 네. 감세를 해서 과연 위기에 대응이 될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림을 안 그리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걱정이. 저는 너무 이미지에 너무 빠져가는 게 아닌가. 정치를 안 해본 네. 티가 좀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지에 빠지는 거하고 정치를 안 해본 티가 나는 게 어떻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는 대통령이 초기에는 정책적으로 큰 거를 뻥뻥뻥 쳐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해야 될 타이밍에 나오는 거라고는 팝콘 먹고 집무실 이전 뻥! 감세 뻥! 감세를 지금 시민들이 알고 있나? 법인세 인하 뻥! 법인세 지금 뭐 25%에서 22% 뭐 네. 그 얘기하고 있죠. 그거를 시민들이 뭘 알고 있나? 그러니까 나오는 거라고는 팝콘을 먹었는데 뭐 카라멜하고 뭐 단짠 이런 것들 나오고 있고 갈릭, 나오고 갈릭? 있고. 근데 그리고 봉화마을의 뒤에 있는 저 여자는 누구냐? 뭐 이런 거. 알고 보니 필라테스 강사다. 뭐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미지 정치를 하려고 하나 정교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만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나는 우려스러워요, 사실. 나는 그 뭐라고 부르지 그거? 도어 뭐시기? 도어 스태핑. 도어 스태핑?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아가지고 그래도 그 미디어의 발달로 정치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중요한 것처럼 되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 사실 그 앞에서 뭐라고 했죠? 스태핑. 도어 스태핑?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 얘기가 나온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더 중요한 게 따로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리고 대통령이 이게 이창원 대표가 전에 지적했지만 지난 대선 때 7자 공약 최악의 공약이었다. 그거랑 뭐 그렇게 달라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한 글자로 딱 한 글자란다. 뭐 이렇게 축약해서 하는 게 설명을 생략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본질에 대해서 오히려 신경을 못 쓰고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나는 좀 불안합니다. 그거. 나 그렇게 그게 뭐 야, 야 방석 깔아줬더니 내 아이패드 위에다가 야 일나 지금 동동이가 김수빈 야. 아이패드 위에 아 앉아가지고요. 야 일을 하라고 이게 더 편안한 것 같아. 방송이 불편한가? 아. 이 진짜 여기 누워 있어. 네. 그래서 뭔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좀 불안해. 그리고 그 언급 나오는데 내가 정말 불안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자꾸 남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민주당 정부에서도 했다. 또 뭐예요? 민변. 아 민변 얘기는 최악의 얘기였던 것 같아요. 민변이 도어 도배를 스태핑에서. 하지 않았느냐. 검찰 편중 인사 일어나니까 어. 민변이 도배를 하지 않았냐. 민변이 무슨 도배 업체요? 뭐 어딜 도배한 거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왜 남 얘기를 네. 하냐고 자꾸. 어? 이게 그리고 나는 이게 뭐 무슨 그거 있잖아. 대통령 처음 해봐서 아 대통령 처음 해봤어. 그게 위트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위트가 되려면 어디 행사장에 갔어요. 그렇지. 근데 의전하는데 누가 안내를 하는데 대통령이 삐끗했어. 저쪽 길로 갔어.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근데 대통령이 아이고 내가 대통령 처음 해봐서 이건 위트가 되지. 근데 그 대통령 배우자의 첨예한 문제가 떠가지고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했는데 자 방안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의견을 더 모아보겠다. 방안이 없는 건 괜찮아요. 근데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거 뭐야 이거? 노무현 때 같았으면 난리 났다. 이거 뭐 대통령 못 해먹겠다. 이게 위트라고 나는 한판 붙어보자는 줄 알았어요. 반항하는 줄 알았어요. 반항. 예. 그냥 아니 저도 아직까지 이 방안에 대해서 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방안을 안 세운 것도 아니야. 왜 이미 제2부속실이고 나발이고 간에 이미 코바나 컨텐츠 직원이 대통령실에 채용이 돼 있거나 채용될 계획이 다 있는데 뭐 이게 속으면 안 된다고. 방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하고 있어. 그리고 김건희 씨는 분명히 대선 때 뭐라고 했어요.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는 거야. 이순자 만나고 김정숙 만나고 권양숙 만나는 게 그게 무슨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는 거예요. 어떤 놈이 나보고 댓글에다가 그럼 집에서 빨래나 하고 밥이나 하라는 얘기냐고 하던데 김건희 씨는 밥도 안 했어요 원래. 제가 다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 굳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했듯이 그거였어요? 그거였냐고. 그럼 그 전직 영부인들 만나는 거에 충실하겠다는 얘기였어요? 알잖아. 그러니까 선을 계속 넘어오고 있거든. 근데 선을 넘어왔으면 내가 왜 생각이 바뀌었고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그렇지. 대선 때 말했던 거를 바꾸게 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돼. 나는 사과도 필요 없다고 봐요. 그냥 양해를 구하면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해보니까 이렇게 됐더라. 대선 때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렇게 됐더라. 양해를 좀 구한다. 야당과 국민들께 양해를 구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그거 뭐 죄송합니다. 할 게 뭐 있어요, 그게. 그거는 문재인 정부 초기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그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가 들어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광화문 청사는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바꾸게 됐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이게 국민하고 소통을 한다라고 할 때 그런 게 소통이지. 그러니까 제대로 그냥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국민들한테. 그래서 좀 너무 이렇게 쉽게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것저것 그냥 뭐 하면 그만이다. 이런. 거기다가 이제 뭐 지금 쇼를 너무 어설퍼. 지금 그 나 청와대에서 열린음악회 했을 때도 아니 뭐 그건 그렇다고 칩시다. KBS가 급하게 지금 청와대에 뭐 지금 민속놀이 하고
뭐 그런 계획 지금 잡는다고 하잖아요. 민속놀이요? 사람들 오니까 네네. 관광객들 오니까 아, 거기에서 뭔가 이벤트를 하겠다라는 어. 거잖아.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지금. 네, 문화재청도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가 그러한 공간인지를 제대로 협의가 됐냐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경복궁에서 네. 뭐 예를 들면 정치적인 공간에서 뭔가 그런 이벤트를 안 하거든. 뭐 베르사유 궁에서 뭐 고개단이 와가지고 외줄타기 하는 거 들어본 거 있나? 없잖아. 외국엔 안 그런다고. 버킹엄 궁에서도 안 그렇고. 그런 것들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왕의 남자 이런 거 하면 어때? 풍자로 풍자.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문화적인 네. 어떤 깊은 이해와 토론과 어떤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을 같이 해야 돼요. 이러지 않고 그냥 문 열어놨으니까 사람 오네 여기에다 관광 넣어야지 이렇게 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고 나는 심지어 뭐 어떤 평론가들은 그 창경원처럼 만드는 거 아니냐. 뭐 난 거기까지 생각도 안 해봤으리라고 생각해. 그럴 지금 생각도 없다. 이 내각들이 그러니까 너무 좀 지금 청와대의 어떤 비대해진 권력들을 나눈다라고 해서 뭐 대통령실로 만들었는데 하는 짓은 청와대 때와 똑같다. 문체부에 전문가들 다 있어. 그냥 물어봐. 그런 거 하면 될지 안 될지를 문체부에 물어보라고. 문체부에 기껏 물어보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아직도 있나요? 지금 그 문제 이제 공공기관장 문제도 나는 그 은근슬쩍 섞어 만드는 게 국민권익위원장하고 방송통신위원장은 정권 코드에 맞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평소에도 옛날부터 주장해왔던 게 공공기관장의 그 정권 정책을 같이 따라가야 되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대통령하고 기관장하고 임기를 일치시켜야 된다는 주장은 내가 옛날부터 했던 주장이에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저가 야당일 땐 그 주장 안 하지. 나 같은 사람은 일관되게 했던 주장이에요. 근데 방송통신위원장이랑 국민권익위원장은 정권 코드랑 다른 거예요. 이건 중립기구거든.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그 두 사람을 그 한상혁이랑 전현희를 국무회의에는 오지 마라. 할 수는 있어요. 국무위원회 아니니까 어차피. 그러면 사전에 얘기를 해줬어야 돼. 사전에 우리 정부에서는 요렇게는 참석을 안 시키겠다. 근데 혹시나 배석이 필요할 때가 있으면 요구를 하시라. 얘기를 하고 사전에 얘기를 해줬어야지. 오지 마라고 당장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럴 것 같으면 국민의힘 쪽 그 자기들이 만약에 국민의힘 쪽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 위원장이었더라도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그렇다면. 근데 무슨 권성동 원내대표 나서서 둘이 물러나라. 이건 뭐냐? 원내대표가 얘기하면 직권남용이 안 걸리거든.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나서고 이러면 직권남용이 걸릴 수도 있는데 원내대표가 얘기하면 안 걸려요. 그러니까 압박을 그냥 쿠사리를 주는 거예요. 옆에서. 그리고 저는 그거 보면서도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이 몇몇 보도가 이 장관급이기 때문에 장관이기 때문에 여기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희 국가인권위원장도 장관급이고 이전 정부에서 임명했던 네. 독립된 기관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둘만 있냐? 더 있다. 그런 식으로 따질 거면 뭐 맞는 이야기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쟁화 시킬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이야기하는 게 의도가 너무 빤히 보인다. 각 기관에 있는 전관 예후 낙하산들이나 좀 다 없애라. 특히 저 뭐야 관료 뭐 밑에 산하 기관들에 보면 거기 정관 예우들 좀 제발 좀 없애줘. 그런 게 공정과 상식이지. 네. 그리고 내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때부터 경고했었던 게 있죠. 예비비 쓰지 말라고. 네, 예비비 쓰지 말라. 이것도 홍준표하고 내가 이 추억이 있네. 내가 시의원 때 코리아 오픈 태권도 대회 6억 원짜리를 예비비로 집행을 해서 제가 의원 되자마자 그때 태권도 협회장이 홍준표였거든요. 이름이? 태권도 아니 그 사람. 홍준표가 내가 태권도 협회장이었어. 홍준표 태권도를 실제로 할 줄 아나? 보통 정치인들이 그냥 막 겸직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홍준표의 뭐 압력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예비비를 막 쓰는 거에서 내가 이미 불길한 징후를 느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 예비비 예산으로 치면 예비비잖아요. 법으로 치면 시행령.
그러니까 예비비는 정부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예비비예요. 물론 국회 사후 보고는 하지만 사후 보고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법이 아니고 시행령으로 하는 거 이거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경찰국을 행안부에 두겠다고 해요. 이 자체도 논란이 되고 있죠. 경찰 통제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민주화되면서 경찰국을 없앴는데 경찰 통제하는 거 아니냐. 근데 자, 할 수 있다고 쳐고 그건 다른 문제라고 쳐요. 경찰국이 행안부, 내무부에서 없어질 때 정부조직법을 개정했어요. 개정해서 내무부 업무에서 치안을 삭제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시행령으로 되살린다고? 이거예요. 그 다음에 법무부에 얼마 전에 인사정보관리단인가 뒀어요.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단이 법무부에 컨트롤 타워가 법무부에 생긴 거예요. 근데 인사 업무는 인사 업무를 고유로 맡는 부처, 인사혁신처라든지 이쪽에서 맡거나 아니면 국정을 총괄하는 부처, 국무조정실이라든지 이쪽에서 맡아야 돼요. 근데 왜 법무부에서 맡냐고. 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없애야 된다고 옛날부터 얘기했어요. 윤석열이 얘기하기 훨씬 전부터 내가 먼저 얘기했어. 윤석열 정부 공약이 돼서 그게 없어진다 했어요. 민정수석실이 법무부로 간 거예요, 그냥. 예. 자, 그렇다 치자. 그건 만들 수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인사 업무를 법무부에서 맡도록 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법무부 업무의 인사 검증 기능이라고 적어놔야지. 그것도 아니에요. 다 그냥 국회 입법 패싱해가지고 시행령으로 하려고. 이러면 또 이제 그 지지자들이 하는 말이 윤석열 지지자들이 하는 말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때도 그랬어요. 아니 국회에 가면은 민주당이 다수파인데 반대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못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다수파일 때는 국회에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국민의힘이 다수파면 국회에 올린다는 얘기네. 그 자체가 일단 편법으로 하고 있다는 자백이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여당이 돼도 안 올리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국회 패싱인 거죠. 박근혜 정부 때 2015년에 시행령에 대해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개입할 수 있는 요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는데 박근혜가 거부권 튕겨냈죠. 난 그때 딱 박근혜 정권을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망하느냐? 국회를 무시하는 정권을 망한다. 망할 만한 정권은 국회를 무시하게 돼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근데 요번에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조홍천 의원하고 몇 명이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국회 패싱 방지법을 발의를 했어요. 유승민이 주도했던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그랬더니 당장에 나온 얘기가 위헌이다. 뭐 행정 권한 침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박근혜 정권이랑. 아니 그리고 문재인 정권하고도 똑같아요. 문재인 정권 또 입법이 필요한 사항을 수없이 시행령으로 밀어붙였어요. 대표적인 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에듀파인 의무화. 에듀파인 의무화는 난 지지합니다.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근데 그 정도를 도입하려면 유아교육법에다가 명시를 하면서 도입을 해야지. 시행령으로. 그때 여소야대였으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또 그거부터 먼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자기들이 정부 여당일 때는 왜 안 했냐고. 국회 패싱 방지법을. 그리고 여대 야소가 된 다음에도 안 했어요. 이건 뭐냐? 그냥 국회가 정당이 문재인 정부 정권 청와대에 끌려다닌 거예요. 그쪽 입만 바라보고 있다가 청부 입법이나 하고. 그럼 민주당이 그걸 반성해야죠. 근데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지금 그 법을 발의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힘을 빼기 위해서 발의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 법안 내용은 맞다고. 예. 그 국민의힘 또 김연아 의원이 국회 패싱 방지법 발의했어요. 2019년에. 권성동은 자기가 유승민 그거 할 때 옆에서 같이 박수치고 했어요. 그리고 위헌이라는데 수정 변경을 요청하는 게 어떻게 위헌이에요? 직접 손대면서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행령이 마음에 안 들면 국회에서 법을 아예 그 모법이 되는 거 내용을 바꿔버리면 시행령도 자동으로 바뀌어요. 이거 위헌 아니죠 당연히. 그러면 법도 바꿀 수 있는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변경을 왜 요청을 못하냐고. 이건 말이 안 맞는 거거든. 독일 같은 경우는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의원 내각제는 국회가 안 그래도 정부를 통치를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행령도 국회에서 승인 안 받으면 폐기.
자, 미국 봅시다. 미국 대통령제인데 미국도 시행령 효력 발생 전에 국회에 보고해야 돼요. 이런 통제 장치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위헌이다. 또 국회에서 예결위 상설화하자니까 또 위헌이다. 예결위 상설화가 왜 위헌이요? 정부 예산 편성권 다 있는데 그걸 계속 꾸준히 들여다보고 개입하고 요구하겠다는 수준인 거를 가지고 또 위헌이다. 예산 편성권 침해다.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국회를 패싱하고 운영한다면 2년 뒤 총선 때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국회에 우리가 좀 다수파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맛이 납니까? 그냥 그때도 시행령으로 하지 그냥 여소야대 되고. 예?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안 된다. 이 시행령과 행정 집권에 따른 통치는 자의적인 편의적인 임의적인 통치가 된다는 거죠. 그게 나 같은 사람이 옛날에 비판했었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부라고 비판했었던 그 정부예요. 그 정부를 똑같이 윤석열 정부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민변 도배 얘기 나왔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특히 한동훈 청문회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기준은 문재인보다는 우리가 낫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바뀌었어. 문재인이 했으니 우리도 한다. 이걸로 또 바뀌었어요. 이래가지고는 계속 되풀이될 뿐이다. 나는 이래 가면은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역사의 한 묶음으로 기록될 거라고 봅니다. 빨리 6공화국 후기 전기 후기로 나눠가지고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노태욱, 뭐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노무현 정도까지가 6공화국 전기, 이후가 6공화국 후기 똑같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다 똑같은 정부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10년 동안 뭘 해야 됩니까? 10년을 또 네. 뭐 10년 한번 당장 10일도 지금 앞을 10년 구상해 모르겠는데 봅시다. 2032년에 3월에 대선이 있고 4월에 총선이 알 수 있어요. 없다니까 그때까지 대한민국이 존재할지도. 이런 파국론은 역사적으로 이런 파국론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지금 아사리 들은 생각이 민주당, 국민의힘 중에 한쪽이 먼저 빨리 망했으면 좋겠어요. 둘 다 같이 망하는 건 안 될 것 같고 둘 중에 한쪽이 빨리 망했으면 좋겠어. 민주당이 나는 이번에 너무 어설프게 망한 것 같아서 더 철저하게 확 죽어야 되는데 특히 대구에서도 한 5% 안쪽으로. 난 솔직히 대구에서 20% 얻는 것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 대구 시민들이. 네. 난 민주당이 그게 아니라 정말 대구 민주당은 대구 시민들한테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뻘짓만 하고 있는데도 20%나 주잖아. 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대구에서도 민주당 짝대기를 그러면 꽂아도 꽂아도 20%가 나와요. 누구도 짝대기 마찬가지. 똑같은 짝대기요. 좀 짧다 뿐이지. 좀 더 철저하게 망했었어야 되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나는 민주당이 다음 총선 때 확 깨지고 아사리 확 깨지고 그리고 막 이재명 날아가고. 아니면 날아가고 아예 그냥 그러면은 다음 대선 때 민주당 이길 것 같아요. 봐봐 국민의힘도 막걸리 탄핵당하고 홍준표, 황교안이 대표하면서 차례로 작살나고 총선 작살났더니 이겼잖아. 이준석 같은 사람이 나와서. 그러면 그럼 이제 누가 김수민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민주당도 나는 다음 총선 완전 개 박살나고 막 70석 이하로 나오고 이재명이나 뭐 하여튼 이런 사람들 그냥 날아가고 대선 주자로서 가능성 없어지고 이낙연 마찬가지 이러면은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것 같아. 근데 저도 뭐 그 시나리오가 되면 그럴 것 같은데 저는 두 당 중에 어느 당이 이 10년 안에 폭삭 망할 것 같지 않아서 적대적 공상관계라서. 둘 다 망한다. 적대적 공생관계가 김일성 박정희 같아. 나는 근데 민주당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못 갈 것 같아. 그 국민의힘도 그랬어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민주당이 한번 크게 이겨버렸잖아. 네. 그러면서 민주당이 확 더 기울어지고 국민의힘이 뜨기 시작했잖아. 일단 황교안이나 이걸로는 안 된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외부 인사 출신을 대통령 후보로 안 치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난 민주당도 그렇게 망하는 걸 막을 수 있을까 스스로가. 국민의힘이 아무리 깽판 쳐도 현재 페이스로 왔을 때는 민주당은 계속 기울어질 것 같거든.
근데 저는 5대5로 안 갈 것 같거든요. 그 이창원 대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소위 그래도 이 우리 사회에서 셀럽이라고 하는 사람들,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경향의 정당이 국민의힘보다 지금은 민주당이 더 많다. 저 역전됐다라고 네.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수혈하는 그 지금 있는 사람들로 안 되겠다고 하지만 주류 메인스트림에 있던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새롭게 수혈될 가능성이 저는 제일 높다. 나는 근데 지금은 힘들 것 같은데. 요즘 그런 생각도 해. 우리도 우크라이나처럼 백종원이나 하여튼 그보다 조금 유재석? 젊은 유재석 같은 그런 셀럽이 하여튼 젊은 셀럽이 새롭게 나와서 정치를 이끌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 근데 나는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그게 한국보다는 민주주의 후진국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요. 아니 나는 민주주의가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가. 그냥 그건 뭐 신당이요? 아니 민주당 양당에서 그냥 그런 그 이준석도 어떻게 보면 약간 셀럽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사람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이용을 한 사람이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강용석이나 이준석 같은 그런 미디어에 노출된 사람들이 나와서 혹시 먹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당을 그런 생각도 해요. 그냥 상상한다고. 그래서 좀 뭐 10년 동안 뭘 해야 될까,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은 많겠지만 여전히 전 뭐 양당이 망하는 걸 기대하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러면 제3당을 어떻게 할 거냐. 김수민 비대위원장이 필요한데. 제3당이 성공하려면은 양당 중에 하나를 망하게 하고 성공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양당을 망하게 하려면 망하는 이 전제 조건은 제3당이 있어야 양당 중에 한 당이 망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3당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양당 중에 한 곳이 안 망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나는 뭐 한국의 메인스트림이 민주당 쪽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지금 정치를 새로 입문하려는 사람은 지금 민주당에 안 들어갈 겁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민주당은 수혈을 멈출 것이다 라고 보고 이 사람들이 깨져야 이제 그 다음부터 뭐가 바뀌겠죠. 그럼 동맥경화가 일어나나요? 민주당. 저는 이제 다음 총선 때 결판들이 날 거라고 보는데 민주당이 지금 뭐 인적 쇄신한다고 쳐요. 누굴 잘라낼 건데? 누가 누구를 잘라낼 건데? 박지원이 누가 누구를 잘라낼 건데? 그러면은 총선에서 대거 정리되는 게 방법입니다. 스스로 컷오프나 이런 거 안 될 거예요. 어차피 해봤자. 정풍운동은 불가능하다. 네, 불가능하다고 봐요. 몇 명은 자르겠지. 몇 명은 자르겠죠. 뭐 김남국이나 뭐 이런 사람 몇 명은 잘릴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쉽게 안 죽을 거예요. 열린민주당 이런 거 또 만들어 가지고 한번 개판 칠 거라고. 그리고 차명진 꼴 나는 거죠. 지난 총선 때. 나는 민주당이 2020년에 미래통합당처럼 2024년 한번 거쳐야 그렇게 안 가면은 그냥 여기는 답이 없다고 봐요. 국민의힘이 대충 해서 계속 이길 거예요 아마.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 혁신이 될 거냐, 뭐 독일 기민당이나 하다못해 일본 자민당 수준으로. 근데 그건 또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바보처럼 구는 이상은 국민의힘도 민주당한테 이길 만큼만 할 거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러면 민주당한테 이길 만큼 할 거라고요. 우리는 어떡하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때를 기다려보자. 한 10년 뒤까지. 팔짱 끼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막기를.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 그 영국의 노동당이 처음 등장한 게 19세기 후반이잖아요. 후반이고 노동당으로 당명을 바꾼 게 20세기 초반이었고 그러고 이 집권 가능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몇십 년이 걸렸잖아요. 네. 그러고는 이 기존에 있던 정당 구도에서 밀어냈잖아요. 한 당을. 그러니까 그게 뭐 짧게 잡아도 한 40년, 40년이 걸렸는데 그래서 진보정당 하는 사람들이 이제 진보정당이 제대로 한 게 한 20년인데 뭘 이렇게 망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기 대회 안 하면 돼요. 자기 대회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 안 하면 되는데 그 토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저는 해야 되겠다.
나는 진보 정당도 이제 다 고갈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네. 소위 70년대 학번과 80년대 학번 고 세대들이 이 주도해왔던 진보정당 시즌 2, 그러니까 조봉하면 진보당 시즌 1이라고 한다면 시즌 2는 끝났다. 90년대 마찬가지, 00년대도 마찬가지. 네. 그러니까 나는 뭐 더 이상 계승을 하고 이어갈 만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계승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계승할 네. 게 없는 것 같아. 그냥 새로 만들어야 될 네. 것 같아요. 새로 네.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나는 정치권이 뭐 이쪽 저쪽 할 거 없이 한심한 게 얼마 전에 내가 언론에서 봤는데 여수 산단, 여수의 산업단지의 폭발 위험들 그리고 그 배관들이 어디에 어떻게 깔렸는지도 확인이 안 돼서 정리도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봤어요. 내가 정당 관계자면 여수로 갑니다. 노동자와 함께 한다는 진보 정당이라면 더더욱 가야 되는 것이고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이라면 가야 되는 것이고 호남으로의 서진을 노린다는 국민의힘이라도 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당 관계자면 여수 산단에 급파합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서 활동하게 해요. 몇 명은. 정동영도 없고. 아무도 안 하잖아 지금. 여수는 주승용이 아니야? 이용주 이런 사람들이잖아. 주승용이었나?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 몇몇 산업단지를 좀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여수, 그다음에 충남의 아산, 천안, 그다음에 뭐 경기도로 치면 안산, 또 경북에는 구미. 왜 주목했냐면 나는 새로운 세대의 정치가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새로운 세대는 이준석류는 아닙니다. 이준석류는 오히려 기성체제의 끄트머리에서 나타난 밟고 넘어가야 될 그런 거에 디딤돌에 불과한 거고 걸림돌이자 디딤돌에 불과한 거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실제로 나름 객관적으로 예측한 바로 새로운 세대의 정치는 워킹 클래스 히어로에서 나올 것이다. 네. 저는 우리 정치가 지역 변수에서 세대 변수로 이동해왔죠. 근데 앞으로 더 이동할 건데 그것은 계급 변수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나는 우리나라에서도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출신의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올 날이 온다. 노동자로서. 김동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동연, 이재명, 옛날에 노무현이나 이 사람들은 중간에 한번 단계가 있었죠. 네, 신분 상승의 단계. 출세하는 그렇게 고시라고 하는. 하고 난 다음에 정치인이 된 사람들인데 나는 그 저소득층, 저학력층을 배경으로 해서 그 상태에서 부상한 브라질의 룰라와 같은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네, 그리고 이런 지도자가 한번 나와줘야 돼요. 그건 맞아요. 네, 이런 지도자가 선진국에도 보면은 스웨덴의 한손이라는 총리가 있었거든요. 한손. 네. 한손인데 왼손이야. 네, 좌파 스웨덴 3인당 지도자였는데 요 사람을 거치고 나서 스웨덴 3인당이 장기 집권으로 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엘리트들이 나와. 그 다음부터는 뭐 올로프 팔메 이런 사람들 다 부유층 출신인데 그래도 한손이라는 서민층 빈민층 출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세 3세들은 이제 좀 잘 사는 집안이 또 나오죠. 찢어지게 가난한 홍준표. 그리고 독일 또 아우구스트 베벨이라고 그 사람 거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좌파들이 집권할 수 있는 걸로 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나이만 젊은 게 아니라 나이 젊은데 그런 사람이 지금 어디선가 공장에서 일하고 있거나 그러려면 아니면 그 가방 하나 들고 오토바이 타고 있거나 그렇다고 봐요. 나는 거기서 새로운 지도자를 기다립니다. 그러려면 저는 공단 쪽이 아니라 오히려 게임의 세계나 지금 뭐 IT 쪽이나 뭐 지금 롤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거나 누군가가 완전히 다른 문화의 세대를 체험한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밀어올리는 정치인이 아닐까. 지금 공단에 있다라고 하는 나는 것도 그래도 제조업이다. 그래도 제조업에서 나온다. 저도 뭐 그 생각에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좀 한 10여 년 전에 나올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 10여 년 전에 나올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아 있었어요. 예. 지금은 뭐 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이렇게 대중 앞에 나오지 않고 계시죠. 음. 그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후보로 안 갔죠 참. 예. 하여튼 그 2007년 8년 네. 무렵에 네. 이 노동 현장에서 튀어나왔던 인사가 김순자 생각이 나네요. 이 젊은 남성이었죠. 남성이네. 박창진. 유명한 사람이요? 예. 얘기를 해 그냥. 얘기해도 되나? 뭐 잘못됐어요? 이후에 좀 김경우 누구요? 이랜드 예. 위원장했던. 네네네. 근데 거기도 엘리트잖아. 서울대 나와가지고. 육사. 육사. 그렇네요. 저는 그것도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정치 활동을 해서 단계를 밟아가는 그런 정치인 중에 한 명이 꼭 뭐 저는 나왔으면 좋겠다. 김영삼이나 김대중처럼 정말 직업 정치인, 직업인으로서의 정치를 했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게 지역에서부터 정말 인정을 받아가지고 저 친구라면 저 아이라면 혹은 뭐 저 형님이라면 우리가 대통령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큰 정치인 한번 만들어 보자고 온 지역이 좀 신나서 그 사람하고 좀 어울렁더울렁하는 정치인이 꼭 한 명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좀 뭐 허순규가 좀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허순규라도. 제가 내일 칼럼을 써야 되는데 네. 제목을 이미 며칠 전에 달아놨습니다. 진보 정당엔 더 많은 허순규가 필요하다.